강연은 기억이 우리의 세상을 바꾸다라는 게 이제 워낙에 제목이었는데요. 오늘의 강연을 질문하는 걸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제목이 제가 사실은 이 강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왜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하려고 했던 질문이 뭐냐 하면 왜 비극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비극이라는 거는 슬픈 얘기를 달달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지독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같이 보통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슈퍼맨, 영웅들의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극도 굉장히 여러 가지 비극이 있지만 그리스 비극과 현대 비극이라고 크게 가른다고 한다면 현대 비극하고는 굉장히 달리 그리스 비극은 슈퍼사이즈의 영웅들이 슈퍼사이즈의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종류의 문학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슈퍼사이즈의 사람들이 슈퍼사이즈의 잘못을 저질러서 그 결과를 받는 일들이기 때문에 위기의 문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문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극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게 이게 멜포맨이라고 하는 비극의 뮤즈인데요. 보면은 손에 이 비극 가면을 들었어요. 저게 비극 가면인데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죠. 그래서 이 입이 소리를 꽉 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적 소리를 지르고 있죠.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건데 이 뮤즈는 사실은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은 약간 슬픈 것 같지만은 굉장히 조용한 얼굴로 이 고통을 관조하고 있죠. 제가 던지려고 하는 질문은 왜 서양 사람들이 특히나 그런 것 같은데 비극은 서양 사람들의 정신 속에 가장 깊숙이 박혀있는 문학 장르 중에 하나인데 왜 비극을 보았을까? 이 비극을 아테네 사람들이 어디서 보았느냐 하면 원형극장에서 둘러앉아서 봤어요. 원형극장에서 그 시민들이 다 둘러앉아서 이 고통의 장면을 구경을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같이 한번 던져보면서 햄릿의 비극 쪽으로 얘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중세의 비극 쪽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서양 역사 속에서 비극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이제 굉장히 커다란 거기 때문에 그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중세의 비극은 그리스의 비극하고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세는 사실은 비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쓰여진 것보다는 비극이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라고 쓰여진 것들은 주로 성경극들이었는데요. 이 중세의 비극이라는 개념이 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 비극이죠. 요게 눈이 먼 운명의 여신이 이 수레바퀴를 이렇게 자꾸 돌려요. 돌리면 요 높이에 올라갔던 사람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신 좋은 건 뭐냐 하면 이 밑에 떨어진 사람도 올라갈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계속 돌리고 운명의 여신이라는 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각인데 거기에 기독교 사회가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이 덧붙여지냐 하면 고통의 의미라는 거를 기독교의 윤리 체계 속에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순환에 어떤 의미를 붙일 것인가라는 생각하고 비극의 생각이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의 순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인간의 고통도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의 희극 속에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비극이라는 게 굉장히 커다란 기독교의 윤리체계 속에서는 뭘로 변하냐면 신이 만들어낸 신의 섭리에 의한 희극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운명의 수레바퀴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그 신의 세계 속에 들어갈 길이 비극의 주인공한테 인간의 고통을 다 참아낸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인데요. 16세기에 이르르면 그 희망적인 얘기가 뒤로 가고 그리스적인 비극의 아이디어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고통을 중심에 놓고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를테면 기독교에서부터 기독교 중심적인 사회가 약간 세속화돼서 그런 게 아니냐. 또 하나는 그 세속화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 고전 비극을 비롯한 고전 문학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휴머니즘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인간이 신보다 더 중심에 놓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16세기에. 그래서 종교개혁 때문에 그 신이 교회를 매개로 해서 인간과 만나는 게 아니라 신과 인간이 곧장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라는 게 양심을 가지고 신을 직접 만나게 되는데 내면적 성찰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그 고통이라는 것에 인간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부여됩니다. 그리고 고전 시대의 사람들이 신화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하면은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역사시대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정치적인 맥락에서 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국가와 인간이라는 굉장히 세속적인 기구들이 비극 속에 굉장히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햄릿이라는 비극도 우리 햄릿이 영웅이라는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웅이고 보통 사람하고 다르고 왕자라는 의미에서는 그리스 비극의 그 영웅들하고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라는 체제 속에서 한 인간이 겪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16세기에 세속화된 그리스 비극, 탈기독교화된 중세 비극, 그런 속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이 셰익스피어를 16세기의 대표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가 6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76년에 그 대중극장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대중극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극장이라는 게 교회의 내용을 위해서 성경극을 이제 했던 게 대부분이었고요. 밖에 나와서 이제 대중을 위해서 하는 건 없었는데, 이게 이제 그 세속화의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극장이 설립이 되었고, 셰익스피어가 82년에는, 그러니까 나이가 별로 안 먹었을 때 8년 연상인 이 동네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요. 6개월 후에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이유가 뭔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85년에는 주디스와 햄릿이라는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겠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햄릿이라는 이름이요, 이 당시에는 햄릿이라고도 발음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햄릿이 출생을 했는데 96년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햄릿이라는 작품이 1601년에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1601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햄릿을 쓰던 때에 집안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 2명이 죽은 거죠. 그래서 햄릿의 지배적인 그 주제인 죽음이라는 주제가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햄릿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죽어서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셰익스피어는 거의 1년에 지금 우리들이 걸작이라고 숭배하는 작품들을 1년에 2편씩 썼던 사람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잘 썼던 사람인데 요새 저작권 시대에는 이렇게 못 쓰죠. 셰익스피어는 다른 사람이 썼던 걸 개작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햄릿이 1601년에 그걸 썼는데 1601년이라는 게 어떤 때냐 하면 엘리자베스 조가 거의 끝나가던 때였어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가지고 11년에 고향으로 은퇴를 했고요. 16년에는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두 번째로 좋은 침대는 마누라한테 주겠다. 전 재산은 수잔나한테 물려준다. 이러고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두 번째 베드냐. 왜 첫 번째 가장 좋은 베드는 안 남겨줘. 왜 두 번째 좋은 베드를 남겨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셰익스피어의 무덤에 있는 채색 조상을 그린 그림인데요. 좀 저렇게 생겼어요. 아닌 게 아니라 가서 보면.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이렇게 좀 세속적으로 보여요. 셰익스피어의 무덤에 무슨 얘기가 쓰여져 있느냐면 이게 죽음하고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근사한 묘비명이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묻힌 흙을 파헤치지 말게. 이 돌을 그대로 놔두는 이들에게는 축복이 내 뼈를 옮기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무덤이 한 사람한테 오랫동안 대여된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람들하고 나중에 이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무덤 내가 맡아놨으니까 움직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문호의 그 묘비명이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그런 좀 민망스러운 건데요. 이 셰익스피어의 진짜 묘비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가 죽은 다음에 그때 1623년에 이 작품집이 나왔는데 이 폴리오라는 게 전지를 둘로 접은 크기예요.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고 이게 호화장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화로운 책을 이제 만들어준 셈이죠. 친구들이 만들어줬어요. 동료 배우들이. 그래서 그게 지금 나왔고 여기에 들어있는 작품 중에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보통 그 책을 겉장에다가 뭘 그려 넣느냐 하면 건물의 전면을 그려 넣어요. 그래서 책이란 게 하나의 모니먼트다, 기념관이다. 뭐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이야말로 정말 셰익스피어의 진짜 이 정신을 담은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초상이 있는데 특별히 이거를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의 눈이 가지고 있는 이 멜랑콜릭한 요 부분인데요. 요게 셰익스피어의 젊었을 때 모습이고 상당히 약간 불량기가 있지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뭔가를 이렇게 좀 소외된 지식인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죠. 요거는 이제 셰익스피어가 유명해진 다음에 셰익스피어를 조금 점잖게 그려놓은 이제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공연됐던 글로브 시어터고요. 요 속이 극장 내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원형극장 비슷해요. 근데 원형극장 비슷한데 이 동그란 극장이고 요 무대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무대 주위에 짜르르 돌아서서 이제 보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2000년쯤 복원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이제 무대인데 무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대 장치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 우리 지금 이런 광선도 없었던 때니까 인조 뭐 등 같은 것도 없었던 때니까 완전히 그냥 일광에 의지해서 보고 비 오면 같이 맞고 이러면서 이제 봤던 거죠. 이제부터는 햄릿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햄릿이라는 텍스트는 낭만주의 이래로 햄릿 하면 서양의 근대성 요게 아주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햄릿이야말로 서양 문명을 만들어낸 텍스트다. 요게 이제 우리들이 늘 배우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햄릿이라는 게 왜 내면성, 서양적 내면성의 상징으로 얘기가 되었을까라는 것들. 서양의 근대를 결정짓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낭만주의에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낭만주의 시대로부터 오는 것 같은데 햄릿의 현대적인 위치도 낭만주의 시대의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햄릿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햄릿이라는 작품이 워낙은 복수극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복수극이 상당히 많이 쓰였는데 그리고 작품을 열어보면 복수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아주 자정에 종이 울리고 파수꾼들이 아주 불안하게 서서 있는데 거기에 유령이 싹 나타나서 싹 지나가는데 아무 소리도 않고 지나가요. 근데 이제 유령이 뭘 입었느냐 하면
갑옷을 입고 지나가는데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딱 띄우면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유령이 과연 왜 나타났느냐라는 게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1막 5장에 이르르면 이 유령이 나타난 이유가 복수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수극입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내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내 동생이 나를 죽였다. 독살을 했다. 그러니 그거를 잊지 말고 복수해다오라는 게 이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복수를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래서 1막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복수극이죠. 복수극인데 가보면 복수는 안 해요. 그러니까 복수는 안 하고 계속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수할 기회가 있어서도 안 하고 계속 다른 쪽으로 초점이 옮아가는데 그 초점이 옮아가는 쪽이 어디냐 하면 햄릿의 마음속으로 초점이 상당히 많이 옮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햄릿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인물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복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수를 왜 미루는가,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달려들어서 복수했을 바로 그 순간에 왜 이 사람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안 하는가, 그게 이제 사람들이 항상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뭐냐 하면 햄릿이 미친 척을 하는데 그때 정말 이 사람이 미친 거냐 아니면 미치지 않은 거냐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문제였는데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18세기 말쯤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햄릿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마치 햄릿이 옆집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햄릿이 작품 속의 인물이 아니라 진짜 사람인 것처럼, 진짜 사람이어서 우리들과 똑같은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면서 햄릿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왜 우유부단하냐 하면 감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이고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괴테가 빌레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 했던 너무나 고결하고 너무나 도덕적인 사람이어서 복수를 하기에는 너무나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셰익스피어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복수할 수 없는 사람한테 복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한 셈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주 잘 구운 조그맣고 예쁜 그 화분 속에다가 커다란 참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괴테가 가지고 말했던 그 얘기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낭만주의의 그 햄릿상을 완전히 이제 고정시켜 놓죠. 거기다가 감성적으로는 모질라서 거기다 뭘 덧붙이냐면 지성적인 인간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콜리지라는 같은 낭만주의 시대의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낭만주의라는 게 1800년대죠. 그러니까 1700년 말과 1800년대인데 이 콜리지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철학자다. 생각을 굉장히 너무나 해서 한 사건이 있을 때 그냥 한 면만 보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모든 면을 보고 달려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이 햄릿이라는 것이 지성적인 인간의 비극이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 19세기에 가장 중요한 학자였던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햄릿이 보여주는 거는 분열된 자아를 보여주겠다. 이쯤 되면 이제 거의 이 현대적인 분열된 자아를 보여준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분열된 자아인데 왜 분열했는가? 거의 병적이다. 그런 얘기가 이제 되면서 정신분석을 받게 됩니다. 햄릿이. 그래서 햄릿이 정신분석을 받은 결과 프로이트가 진단을 하는데 그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요. 그게 1900년이에요. 근데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의 기반을 제공하게 되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햄릿이라는 작품과 오이디푸스 왕으로부터 끌어내므로 해서 이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기반이 되어서 그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굉장한 일을 한 거죠. 사실 프로이드 얘기 없이 현대인들의 심리 구조를 얘기할 수 없는데 현대인의 심리 구조에 기반을 제공하는 게 햄릿이라는 인물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쯤 되면 이제 그런데요. 요게 이 햄릿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다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면 햄릿은 진짜 사람이다. 진짜 사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진짜 사람의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당신도 가지고 있는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햄릿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얘기이고 햄릿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를 좋아해서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이 아버지가 마침 동생 손에 죽었는데 동생한테 복수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한 클로디우스를 죽일 수가 없다. 뭐 요게 진단이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프로이트가 그 진단을 할 때 프로이트의 아버지가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된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따라서 햄릿과 자기를 굉장히 동일시하면서 얘기를 했다. 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동일시가 프로이트가 했던 동일시 같은 것이 햄릿을 읽은 사람 모두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햄릿이라는 사람이 나도 햄릿 같아. 나도 그렇게 느껴 하는 그런 거를 자극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했던 그 콜리지도 나한테도 햄릿 같은 데가 있다. 나도 굉장히 지성적이어서 우유부단해.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해즐릿도 햄릿은 바로 우리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 20세기, 21세기에 배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로렌스 올리비에가 만든 이 필름은요, 1948년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 햄릿의 필름으로 만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필름인데요. 로렌스 올리비에가 햄릿을 연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햄릿을 한 번 하고 나면 도대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나는 매일같이 생각한다. 결코 지울 수 없는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멜 깁슨 같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햄릿을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회의하는 모든 것이 다 내가 회의하는 것 같다. 그 사람처럼 나도 약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것의 결정판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 데이 루이스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연극을 하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령을 봤다.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다. 햄릿 역할은 연기하기 힘들다. 내 안에 사는 마귀를 불러내어 나를 심연의 가장자리로 몰고 간다. 내가 전에 알지 못한 두려움을 내 안에서 발견했는데 그걸 떨쳐내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햄릿과 똑같은 신경쇠약을 이제 앓게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프리뷰 전에 자살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시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이제 역할이고, 그게 아주 이 햄릿이 이 서양의 문화 속에서 살아남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기 동일시를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중요하게 들먹거리는 대사가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대사예요.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구나. 난폭한 운명의 화살과 돌팔매질을 정신으로 견딜 것인가 아니면 고통의 바다와 전쟁을 벌이고 저항함으로써 고통을 끝낼 것인가. 어느 쪽이 더 고결한가. 죽는 것은 잠드는 것 그뿐. 한 번 잠으로 인간이 물려받은 마음의 아픔과 수천 가지 육신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간절히 원해야 할 종결이 아닌가. 죽는 것은 잠자는 것, 잠자는 것은 어쩌면 꿈꾸는 것. 그래, 거기서 걸리는구나. 잠자는 것은 어쩌면 꿈꾸는 것. 이 부분이 이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쯤 되면 죽는 게 뭐야? 꿈꾸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눈을 번쩍 뜹니다. 우리가 이 인간 육신을 벗어던졌을 때 그 죽음의 잠 속에 어떤 꿈이 찾아올 것인지 그 의문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그 염려 때문에 불행한 삶을 그처럼 오래 참으며 이어가는 것이리라. 그게 아니라면 누가 견디려 하겠는가. 세상의 채찍과 능멸을, 강압자의 비행과 교만한 자의 무리에, 멸시당한 사랑의 아픔, 법률의 태만, 관리들의 오만과 훌륭한 사람들이 형편없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박대를,
단도 한 자루로 자신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데 누가 이런 짐들을 걸머쥐고 고단한 삶을 살며 끙끙대고 땀 흘리려 하겠는가. 죽음 뒤에 찾아올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한 번 경계를 넘어서면 누구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미지의 나라가 우리의 뜻을 마비시키고 알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향해 달려가느니 차라리 당장의 불행을 견디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판단력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결의의 본래 혈색은 오래 창백한 빛깔이 더 칠해져 병색으로 변하고 높은 기계와 중요성을 가진 활동도 이 생각 때문에 제 물길에서 벗어나 행동이라는 이름마저 잃게 되는 것이다. 요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 것인가 아니면 살지 않을 것인가를 걱정하면서 생각하면서 들어가는데 죽음의 의미가 불분명해집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요. 이 올리비에의 요 햄릿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콜리지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유부단해진 사람이라는 개념하고 프로이트가 말한 그 엄마를 사랑하는 그 자식의 이 고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쳐서 만들어진 이제 작품인데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맨 처음에 뭐 이렇게 높은 계단을 막 보여줘요. 이 영화가 막 보여주는 게 거기에 이제 햄릿의 감정이 막 고조가 돼서 고조된 감정의 맨 끝에가 어디냐 하면 밑에는 절벽이고 요 위죠. 그래서 밑에 막 파도 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 격정의 고통의 바다, 그죠? 그래서 이 굉장히 격앙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리고 그 격앙된 머리를 이렇게 한참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요 지금 우리가 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오고 머릿속에서 그 중요했던 부분, 잠자는 것은 꿈꾸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눈을 번쩍 뜨고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그때 뭐 음악 소리도 뭐 시끄럽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순간이 지금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눈을 번쩍 뜨고 그 다음부터는 이 자살할 의지를 이제 상실하는 거죠. For who would bear the whips and scorns of time, the oppressor's wrong, the proud man's contumely, the pangs of despised love, the law's delays, the insolence of office, and the spurns that patient merit of the unworthy takes, when he himself might his quietus make with a bare bodkin. Who would fardels bear, to grunt and sweat under a weary life, but that the dread of something after death, the undiscovered country from whose bourne no traveller returns, puzzles the will, and makes us rather bear those ills we 그 다음에 뭐 얘기하다가 이 칼이 베어 버드킨 하면서 뭐 들고 있다가 그 칼이 뚝 떨어지죠. 그 떨어지는 게 이제 정말 전의를 상실한 그 상태고요. 그리고서는 감정이 이렇게 풀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올리비에가 입은 옷은 무슨 옷이냐 하면은 당대 그 세밀화에서 보여주는 그 멜랑콜리한 젊은 청년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멜랑콜리한 그 이 올리비에를 이제 보여주고. And enterprises of great pith and moment, with this regard their currents turn awry, and lose the name of action. 이 브러나는 이게 1996년에 만든 거죠.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브러나 필름은 특별하게 그 19세기의 그 제복을 입었고 19세기 그 느낌이 좀 나게 했어요. 그리고 찍은 곳도 이제 블레닌 궁전이라고
옥스퍼드에 있는 이제 그건데요.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브라나의 햄릿은 거울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아주 천천히 혼잣말 하면서 혼잣말이 아주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리는 이제 혼잣말을 뱉어내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거울에 있는 자기 모습하고 이렇게 맨 마지막쯤에는 이렇게 만나죠. 그게 그 거울을 사이에 두고 저쪽에 있는 나와 여기에 있는 나, 그래서 분열된 자아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이제 거울인데요. 바로 그 분열된 햄릿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강조하는 부분이 생각을 넘어한 햄릿이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분열된 햄릿 뭐 이런 걸 보여주고,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요 부분도 이 햄릿의 삼촌인 클로디우스가 햄릿이 이상하게 보니까 제가 나한테 뭐 잘못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 하면서 이제 염탐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숨어 있다가 칼을 싹 뽑으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사람 하나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클로디우스인데요. 그게 이 분열의 뒤에 숨어 있는 이제 모습이죠. The undiscovered country, from whose bourne no traveller returns, puzzles the will and makes us rather bear those ills we have than fly to others that we know not of. Thus, conscience doth make cowards of us all, and thus the native hue of resolution is sicklied o'er with the pale cast of thought, and enterprises of great pith and moment with this regard their currents turn awry and lose the name of action. 맨 마지막에 보는 게 이게 볼만합니다, 이게.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Whether 't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or to take arms against a sea of troubles, and by opposing, end them, to die, to sleep, no more. 지금 비디오 대여점인데 비디오 대여점이 꽉 차 있는 게 저희 다 액션물이에요. 액션물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 텔레비에서도 화면에서도 이제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미국적인 햄릿, 또 포스트 모던 햄릿이라고 할 만한데요. 햄릿은 뭘로 나오냐 하면은 재벌의 외동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재벌의 외동아들이 가만히 살면은 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마다하고 뭔가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게 뒤에 있는 얘기고, 보면은 뭐 머리에다 뭐 아무렇게나 모자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액션물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굉장히 싸구려 액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판치는 세상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진정한 행동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이제 햄릿의 모습을 이제 보였죠. 그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진정으로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햄릿의 굉장히 커다란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했고, 또 한편으로는 올리비에처럼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소외된 젊은이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젊은이, 미국의 한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이제 소외되어 있는 그런 마음의 심리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소외라는 것과 생각하는 것, 죽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요 필름 속에서 이제 각각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지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Their currents turn awry and lose the name of action. 다시 우리가 필름을 보았는데 여기로 한번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독백의 정말 중요한 점은 소외를
소외를 당했다, 뭐 이런 거보다 정말 중요한 게 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디 가서 이거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는 게 정말 싫어요. 정말 싫고 삶이라는 게 완전히 지금 여기서 끝내서 완전히 모든 게 다 끝났으면 다 좋겠다. 죽음이라는 건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죽는다라는 건 잠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 비유에 발목이 잡힙니다. 죽는 거는 잠드는 것이다. 그게 보통 그 시대에 이제 보통 하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 비유는 뭘 의미하느냐면 잠깐 잠들었다가 나중에 깨어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잠자고 있는 사이에 내가 살고 있었던 요 삶처럼 악몽 같은 삶을 또 살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람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종결일로서의 죽음, 요거를 굉장히 원하는데 죽음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게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분명하지 않은 바로 이 부분이 햄릿의 내면성을 만들어내는 죽음이란 것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이 부분. 그 전에는 죽으면은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고 연옥도 가는 그런 세계였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 그러는데 햄릿은 이 모든 어떤 종류의 그 오소덕스에도 이렇게 이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죽고 영혼도 죽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죽음을 이제 굉장히 이상적으로 원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종류의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사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요런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을 보면은 복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복수를 한다라는 거는 거의 얘기가 나와 있지 않고요.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사 말고 싸우는 거라고 이제 이 이미지상으로 그런 얘기가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절대적 종결로서의 죽음을 추구하고 있고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 달려갈 건가 안 달려갈 건가, 자살할 건가 말 건가 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게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요 다음에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사막 4장에서의 또 하나의 독백입니다. 이 또 하나의 독백인데 다는 아니고 일부분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그 독백에서 그 죽음을 향하여서 싸우고 그리고 죽는 사람의 그 이미지가 뭘로 그려져 있느냐면 싸우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어요. 무사로서. 그리고 칼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 브라나의 모습하고 상당히 흡사하게 이제 되어져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작품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맨 첫 번에 제가 1막 1장에서 요령이 나왔을 때 갑옷을 입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갑옷을 입은 그 요령의 모습하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하고 상당히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이제 겹쳐요. 그 부분이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하면은 사막 4장쯤 되면 상당히 많은 일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나눠드린 줄거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막 4장쯤에 되면 폴로니어스도 죽이고, 클로디우스도 이 범인이라는 것 확실히 한 다음이고, 어머니하고도 얘기를 끝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영국으로 쫓겨가요. 영국으로 쫓겨가는데 영국으로 가는 길에 누굴 만나냐 하면 포틴브라스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포틴브라스는 누구냐 하면
우리 1막 1장에서 그 전쟁 준비를 하는 이유가 포틴브라스가 쳐들어올까봐 전쟁 준비를 하는데요. 그 포틴브라스는 아버지 햄릿하고 이 포틴브라스의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아버지 햄릿이 이기고 영토를 빼앗았는데 그 아버지 햄릿이 빼앗은 영토를 이 아들이 다시 찾으러 오는 거죠. 또 하나의 복수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클로디우스가 외교로서 막고 그 다음에 포틴브라스가 어디로 가냐면 이 덴마크는 쳐들어가지 못하고 경유해서 폴란드로 쳐들어가고 있는데 폴란드에 조그만 땅덩이 하나를 찾으러 간다는 거죠. 잔뜩 거느리고 이제 가는 건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눈에 띄는 일마다 모두 나를 비난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시간을 써서 얻는 이득이 고작 먹고 자는 거라면 짐승 그뿐이다. 우리에게 그처럼 대단한 사고력을 주어 과거와 미래를 돌아보게 하신 그분은 앞과 뒤를 돌아다보게 하신 그분이 주신 그 능력이 뭐냐면 기억이라는 능력이죠. 기억은 뒤를 돌아다보는 능력이지만 뒤를 돌아다봄으로써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현재가 과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미래가 과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기억이라는 것이 있을 때만 시간이 흐른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기억이라는 게 있을 때에만 과거가 생기고 기억이라는 게 있을 때에만 현재가 생기고 미래가 생기게 돼서 시간이 흐른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시간의 저 끝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는 현대 과학에서도 인간하고 오랑우탕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인간과 오랑우탄의 기억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죽음에 대한 기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죽는다라는 기억이 있고 남이 죽은 것을 기억할 수 있고 내 옆에 있다가 사라진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게 인간의 특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얘기가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기억하는 게 우리 햄릿이 결국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령으로 다시 나타나는 걸 만나게 되는데요. 그 1막 5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 뭐라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돌아가신 분이 과거로 돌아가신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를 거부하고 나는 계속 현재에서 살고 싶다 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복수하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과거인 것을 현재로 돌려달라. 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과거로 조용히 얌전히 사라져 주질 않고 현재로 쫓아나와가지고 다시 과거가 현재가 되기를 주장하는 것. 그게 이제 유령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면요. 햄릿이 만나게 되는 거는 그 과거입니다. 그리고 죽은 과거이고 죽음에 대한 그 얘기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대사가, 요 독백이 굉장히 중요한 독백이고요. 기억과 복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동시대 사람이죠. 셰익스피어하고 동시대 사람이고, 셰익스피어가 이 시골의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물론 나중에 가죽 자금갑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런 미천한 출신의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작품들을 쓸 수가 없다. 그게 아마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름을 이제 가명을 쓰고 쓴 게 아니냐. 이러는 사람이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인데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복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나간 것은 사라진 것이고 돌이킬 수가 없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현재와 앞으로 올 것만 생각해도 할 일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복수를 궁리하는 자는 자신의 상처를 날 것으로 남겨놓는다. 그 얘기를 이제 하죠. 그래서 복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과거가 현재처럼 살아있는 사람. 따라서 다른 진짜 현재가 속으로 들어올 수 없고, 따라서 미래라는 걸 꿈꿀 수 없는 사람. 그게 이제 그 복수의 정의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억이라는 것도 우리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이제 통하죠. 그리고 기억의 속성이 뭐냐 하면 기억은 언제나 생생하게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거는 망각의
다른 면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망각이라는 게 사람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복습은 뭘 주장을 하냐 하면 과거를 절대로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게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과거를 그렇게 주장을 해야만 하는가, 요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짚고 있어요. 이 16, 17세기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완전한 격동기예요. 그러니까 16, 17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은 유럽에서 일어난 일보다도 더 격렬한 형태로 급작스럽게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1534년에 헨리 8세가 그렇게 수장령을 내려서 그냥 단칼에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개혁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얻으려고 자기의 왕위 계승권자를 만들어내려고 이제 이 종교개혁을 하는 거거든요. 애 못 낳는 여자하고 이제 이혼하려고. 그래서 굉장히 인위적으로 이루어졌고, 굉장히 격렬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게 이 영국의 그야말로 풍경을 바꿔놓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영국에 가보면 여기저기 폐허가 된 수도원들 자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과거의 흔적들이 있는 반면에 과거는 형편없이 파괴가 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금방 이 여자하고 결혼했던 그 여자 죽이고, 그 다음에 헨리 8세 사망하고, 어린 아들이 올라와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어요. 아들까지는 종교개혁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또 그 다음에 금방 뒤집어져서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가서 몇 년을 지내다가 다시 이 신교로 1558년에 프로테스탄트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1603년에 엘리자베스가 죽고, 엘리자베스가 결혼을 안 해가지고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왕이 내려와서 왕좌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 시기라는 게 과거가 형편없이 무참하게 단칼에 한 사람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정말 똑똑하게 보여준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었고요. 1601년 햄릿이 쓰여질 때쯤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 지 한 50년쯤 돼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우리 이전의 과거들이 아련하게 이 향수에 잠겨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때이기도 하고, 지난 50몇 년 동안의 일을 어떻게 후세한테 전달할까,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망각과 기억이라는 화두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이 작품 속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신문되고 있는 거죠. 요게 헨리 8세고요. 조금 뚱뚱하죠. 이게 술집에 많이 걸려있는 수상화인데. 이 캐서린 오브 아라곤이라는 사람은, 아라곤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의 이 왕녀인데, 쫓겨난 여자죠. 그리고 이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고 처형당하죠. 목을 칼로 쳐가지고 죽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6세가 아주 조그만 청년인 어린아이인데 아주 성격이 꼬장꼬장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개혁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리고선 이게 엘리자베스고, 이 엘리자베스가 셰익스피어의 시대에 엘리자베스가 지배를 했었고요. 이 작품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기억이라는 문제를 좀 더듬어 보기로 하죠. 1막 1장에서 이미 우리 이 과거가 살아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살아나왔고, 1막 2장에 보면은 요게 12시에 성에 있는 망루에서 이 자리를 옮겨서 1막 2장에는 궁정 장면이 나와요. 새로 된 왕, 현재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왕은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하면 과거의 왕의 비하고 결혼을 했어요. 형수하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형수하고 결혼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은 형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이제는
현명하게 슬픔을 조절할 때가 된 것을 깨닫는다. 뭐 이런 거죠. 현명하게 슬퍼하며 가신 분을 생각하면서도 내 이익도 좀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이제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기억을 조정하라는 거죠. 현명하게 슬퍼하고 현명하게 기억을 조정하라는 얘기인데, 이 클로디우스가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그 햄릿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요걸로만 봐서는 맞는 얘기죠. 뭐 너무나 슬퍼하다가는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근데 클로디우스가 하는 얘기로서는 자기의 범죄를 빨리 잊게 만들려고 이제 하는 얘기죠. 그것의 그 변이 뭐냐 하면 너만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다. 너의 아버지도 아버지를 잃었고 그 아버지도 또 아버지를 잃었다. 사람이 죽는다라는 건 흔해 빠진 일이고 아버지가 죽는다라는 것도 아주 흔해 빠진 일인데 너 왜 그걸 가지고 유별나게 구느냐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기억을 아주 생생하게 하는 사람과 기억을 조정하는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뭐냐 하면요. 햄릿은 아주 특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싫다. 죽어버렸으면 딱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자살한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못하고 있다. 요 얘기가 이제 나오죠. 요게 우리 아까 그 살 것인가의 독백하고 연결이 되는 생각인데요. 1장 5장을 보면은 기억이란 말이 또 나와요. 그 복수하라는 말이 기억하라는 말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햄릿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얘기를 들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들어야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라. 햄릿아 들어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잘 있거라, 뭐 잘 있어. 근데 날 기억해다오. 이러면서 이제 가죠. 요것에 대해서 햄릿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물론이지요. 당신을 기억하지요. 머릿속에 기억이라는 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한에 당신은 언제나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기억이라는 것으로부터 그 이전의 기록은 몽땅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렸을 때 놀던 기억, 뭐 어떤 기억, 모든 기억 다 버리고 당신의 명령만을 거기다 써놓고 그것만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사실은 기억을 하면서도 복수는 안 하는 거죠. 기억은 하되 그 기억한 그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따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참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기억이라는 게 두 방향이 있고 이 작품에 그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다 한다면 뭘로 바꿀 수 있느냐 하면 기억할 것인가 잊을 것인가 라는 말로 이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요. 기억이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이게 그 기억이라는 게 과거로 가는 거고, 과거로 간다라는 건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거고, 기억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복수 명령을 거부해야지 그게 기억으로부터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햄릿한테 주어진 과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 불가능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햄릿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유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유령이 과연 정말 우리 아버지 맞아? 뭐 그 악마 아니야? 뭐 이런 그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선택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제 의심이 뭐하고 연결이 되는 어느 쪽으로 더 가냐 하면 나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클로디우스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햄릿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이 겨우 뭐가 있느냐 하면 죽는 쪽으로 생각을 돌려요.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우리 그 고민을 담은 게 우리가 아까 봤던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라는 독백이고, 그렇게 보고 나면은 이 작품 전체에 뭐가 눈에 띄느냐 하면 죽음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굉장히 중요한 가닥이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메멘토 모리라는
그걸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내가 죽으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요 앞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의 뒤를 돌아다 보아라. 너의 뒤를 돌아다 보아라. 그리고 네가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죽으리라는 것을 기억해라.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고 너는 죽을 거라는 걸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너의 삶은 시작된다라는 얘기죠. 너의 구원도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 그 메멘토 모리의 얘기인데요. 세상에 대한 경멸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 이건 굉장히 그 기독교 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나왔던 얘기고 이 부분은 이 로마 시대의 뭐 스토아 학파들한테서 뭐 굉장히 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요게 세상에 대한 경멸. 요게 이제 바니타스라고 제가 써놓은 요것도 세상이라는 게 헛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종류의 생각으로 삶도 죽음도 다 싫다. 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죽음이라는 게 뭐냐. 그런 쪽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죠. 메멘토 모리에는 시각 미술 쪽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요거 보면은 이제 요 예수의 얼굴이 있고요. 예수의 엄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있고, 이거는 세례 요한이 있고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요게, 그러니까 내가 빵이다라는, 살아있는 빵을 먹어라. 요 얘기가 여기 써 있고, 요 뒤가 뭐냐 하면 요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빵을 먹는 것의 반대가 뭐냐 하면 죽는 빵을 먹는 거죠. 죽는 빵을 먹는 거고 세상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죽는 일이다. 요런 굉장히 기독교적인 윤리 체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게. 그래서 뭐 나오죠. 요게 이제 바니타스라고 제가 말했던 그건데요. 요게 이제 이 시체죠. 시체고 요게 그 예쁜 여자인데요. 이 예쁜 여자가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거울이에요. 이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비치죠. 자기 얼굴만 들여다보는 여자고 굉장히 나신이죠. 그리고 나신이고 요렇게까지 나신인 그 그림은 이 사람이 아마 거의 처음으로 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리핀과 그레이하운드가 다 이게 그 애욕의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애욕의 상징인 거의 이브 같은 여자, 요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여자여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죽음으로 데려간다. 죽음으로 데려가고 지옥으로 데려간다. 이게 이제 악마죠. 요런 종류의 이제 이 얘기들이 이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요게 이제 우리 요새 많이 유행하는 해골이죠. 요게 이제 시계예요. 시간이 가는 거고. 요게 아름다운 꽃이 시간이 가면 이게 떨어지죠. 이 로즈 페털, 로즈가 떨어진다. 그래서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면 시간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죽음이 있다. 결국 시간을 의식하는 거는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고, 죽음을 의식할 때 시간이 생기는 것이다. 그 얘기를 강조해 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카라바초의 그림인데, 프란시스코 성자가 뭘 들고 명상을 하고 있느냐면, 이 세상은 헛되고, 진정한 세상은 저 다음에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명상이죠. 요거는 굉장히 호사스러운 이 대사님들께서 뭘 가운데 두고 있느냐면, 요 해골이 잘 안 보였지만, 어떤 쪽으로 가면 잘 보이죠. 요게 이제 해골이에요. 그렇고, 요게 이제 햄릿하고 굉장히 닮았는데요. 바로 아름다운 청년이 해골을 만지고 있는 거죠. 청년이야말로 살아있는 것의 표본인 저거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또 비슷하죠. 요것도 그렇고요. 요게 보통 햄릿의 그림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 햄릿 그림 아니에요. 요런 식의 얘기가 이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오막 1장이에요. 그래서 오막 1장을 보면 메멘토 모리의 트라디션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알레고리에서 나오는 해골이 등장하고, 무덤 파는 무덤지기가 등장하고, 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오피리아의 시체가 등장하고, 거기서 햄릿이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걸 진흙으로 만든다. 이 알렉산더 대왕도 우리 아버지도 시저도 다 뭐가 되느냐 하면 진흙으로 돌아간다.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맨 마지막에 햄릿이 하는 얘기가 오막 2장에서 결투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조금 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무덤 나오는 얘기 전에도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폴로니오스를 죽인 다음에 시체 얘기를 하면서도 이 메멘토 모리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왕이 결국은 거지의 뱃속에 들어가는 방법을 아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거지의 뱃속에 들어가서 구더기로서 이제 이 왕이 구더기가 된다. 그래서 정말 왕은 구더기의 왕이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구더기의 왕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구더기 대신에 흙이 이제 지배를 하고 흙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그 생각이 이제 오막 1장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흙으로 가득 찬 세상이면은 복수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기억이라는 것을 아무리 해봐야 결국은 흙을 기억하는 것이고 인간사 모두가 뭘로 바뀌냐 하면은 신이 만들어낸 그 흙으로 둘러싸인 흙으로만 남겨지는 이제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뭘 발견하냐면 아까 우리 중세 비극에서 나오는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막 2장에서 이제 우리 갑자기 섭리를 발견한 햄릿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섭리라는 것이 햄릿한테는 섭리가 준비해 놓은 또 다른 세계, 구원의 세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죽는 것도 섭리다. 그 얘기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죽음에 깃들인 섭리.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요 부분 이제 인용을 하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분. 참새가 죽어 떨어지는 데에도 특별한 섭리가 있다네. 그게 오늘이라면 앞으로는 오지 않을 것이야. 요 굉장히 길게 말하는 게 오늘 죽지 않으면 내일 죽을 거고 내일 죽지 않으면 오늘 죽을 거고 오늘도 아니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을 건데 뭘 좀 덜 하고 덜 살고 죽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거의 뭐라 그럴까 그 달관한 상태를 이제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결투를 하는 과정에서 복수도 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이제 그게 저절로 드러나서 이제 복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햄릿이 죽으면서 요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죽는데요. 모든 게 다 무로 돌아간다라고 했다면 햄릿이 맨 마지막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도대체 왜 내 얘기를 남들한테 들려주는 게 좋은가. 뭐 요런 질문이 이제 아마 남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섭리의 구현을 위한 거라면,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 헛된 얘기가 되고, 신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를 완전히 제압하는 거라면, 그러면 도대체 햄릿이 호레이셔한테 왜 이런 부탁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부탁은 누가 또 했느냐 하면 1막 5장에서 유령이 햄릿한테 하는 부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햄릿이 유령이 되어서 이 부탁을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주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햄릿이 남긴 요 얘기가 서양의 근대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햄릿의 유령이 서양의 근대사를 지배하고, 그 서양의 근대사를 지배함으로써 뭘 지배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근대 정신도 일정 부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햄릿이 계속 물어봤던 질문, 그러니까
기억할 건가 말 건가라는 질문을 우리들이 아마 이 작품을 통해서 작품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햄릿의 유령을 기억을 해야 될 건가? 햄릿의 지배를 계속 받아야 될 것인가? 왜 받아야 되는가? 뭐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해야 되겠는데 그 질문들을 제대로 대답하려면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왜 비극을 우리가 보는가? 왜 햄릿의 비극을 아직도 보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 비극이 인간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인간의 삶과 죽음을 동시에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우리 비극의 원조인 서사시가 1, 2 어디에서는 비극적인 영웅의 삶을 긍정하는 것 같은데, 바로 긍정의 대상이 되었던 아킬레스가 오디세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디세이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하세계로 찾아온 오디세우스한테 빛나는 오디세우스여 내 죽음을 위로하지 마오. 나는 죽은 자들 모두의 왕이 되기보다도 가진 땅도 별로 없고 먹고 살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의 노예가 되어 쟁기 뒤를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겠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서사시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비극을 부정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우리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목숨이 붙어 있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고통의 광경을 잊어버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고통의 광경을 기억하고 고통과 죽음이라는 게 인간의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인가? 그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제가 던져보고 싶습니다. 죽음의 얼굴이라는 인간 조건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인간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게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일은 햄릿이 꼭 아니래도 좋고 비극이 아니래도 좋고 어떤 거래도 좋은데 해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 중에 하나가 세네카가 있는데요. 세네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때 신성하고 맞닿는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인간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몫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한 얘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문화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햄릿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햄릿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햄릿을 읽어보고 햄릿이 던지는 질문,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기억이라는 거 왜 해야 되는가? 죽음에 대한 기억을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같이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도 사실은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그게 죽음을 같이 생각하고 신적인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셰익스피어 비극의 결말은 항상 죽음인데요. 비극은 죽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죽지 않는 비극도 있긴 있는데요.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이제 죽음이죠. 죽음인데, 셰익스피어의 비극도 그렇고, 희극도 그렇고, 개인 말고 그 속에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공동체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빠져나와도 이 공동체는 살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인데요. 셰익스피어의 경우에는 햄릿 같은 사람이 죽어요. 햄릿 같은 사람이 죽고 포틴브라스가 살아남아서 덴마크의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포틴브라스는 햄릿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햄릿은 복수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만 포틴브라스는 조그만 땅 하나, 그것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일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은 그런 사람이 되지만 덴마크라는 국가는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비극의 주인공들은 죽어도 그 뒤에 버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희극에서도 마찬가지. 조금 가벼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나오는 게 희극인데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회초리로 패가지고 말을 잘 듣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사회 속으로 돌려보내는 게 희극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희극과 비극의 또 하나의 주인공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국가라는 공동체. 그것이 그 뒤에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가 죽었다고 요 동네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극이 굉장히 개인적인 그 죽음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사람들의 비극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이 국가 속에서 얌전하게 살 수 없는 것 그 자체가 이제 비극인 셈이죠. 그래서 비극의 범위를 조금 이렇게 펼쳐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의 갈등이라고 할 만한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갈등이 이 작품 속에서 비극적인 갈등과 희극적인 갈등으로 나뉘어서 이제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예, 죽음에 대한 고민을 왜 복수극에 담았나요? 이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복수라는 거는 대충 어떤 때 하냐면 가벼운 복수가 있고 무거운 복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거운 복수는 이렇게 아들을 누가 죽였다든가 아버지를 누가 죽였다든가 인척을 누가 죽였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죽였다든가 죽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복수죠. 가벼운 복수는 사실은 복수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복수가 죽음을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 건데요. 복수의 특징이 뭐냐면 유령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유령이 나타나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 아직 안 죽었다. 누군가가 나를 죽였는데 나 사실은 못 죽었다. 왜냐하면 나 제대로 죽지 못했고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장례식 치러주지 못했고 나는 따라서 갈 곳을 못 갔다. 그러니까 내 원수를 갚아야지 내가 저 무덤에 제대로 누워있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현실을 거부하고 나타나고요. 그게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한테 나타나야 복수자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고민이 복수극에 많이 담길 수밖에 없고요. 이 시대의 복수극이 무지 많이 쓰였어요. 그게 시대의 병증을 아마 대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모든 게 순조롭게 사람이 얌전하게 죽고 그 다음 사람이 이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그거를 찬탈을 하느냐라는 질문이 역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햄릿의 어떤 점이 근대성을 말해주고 있나요? 근대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아마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그 내면성이라는 게 근대의 인간들의 특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면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 속에 뭐가 있는데 아주 거칠게 얘기를 하면 내 속에 뭐가 있는데 내 속에 뭐가 있는 거는 밖에 있는 이것들하고는 다른 뭐가 있다. 나는 이 밖에 있는 이걸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나의 그 주체성의 그 표현이고 그 차이도 나의 주체성의 표현이고 그런 그 안과 박의 차이 요런 것이 그 근대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햄릿이 굉장히 근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클로디우스나 엄마는 빨리 아버지 같은 걸 잊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햄릿은 바로 그 옆에 앉아서 누굴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햄릿은 바로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다른 세계 속으로, 기억을 통해서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게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면성이 요 속에 있다, 햄릿한테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거를 많이 발견한 사람들이 햄릿이 우유부단하다, 빨리 나가서 일 안 한다, 뭐 요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죠. 햄릿이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는 자기 얘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얘기가 자기 얘기 속에 들어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바로 그 전에 햄릿이 모든 거는 흙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라는 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거는 문제예요. 문제고, 그런 의미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한번 기억을 긍정하게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누구도 대답하기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작품에서 이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햄릿이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 나머지는 침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내 얘기 전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 모든 건 침묵이다 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맞는 얘기인데요. 햄릿은 죽기 전에 자기가 왜 죽었는지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가 가능하냐 하면요, 햄릿이 왜 이런 일들을 벌였는가를 분명히 해두는 게, 집단의 기억 속에 그걸 남겨놓는 게 집단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사를 준비하고 죽어요. 포틴브라우스가 왕이 되기를 준비하고 죽고, 호레이시오한테 내 얘기를 전해달라고 하고 죽고요. 그래서 개인은 가도 공동체는 남아있는다라는 공식이 여기서도 좀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